한국을 무시하던 러시아는 오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아 알렉세예비치 로마노프입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군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제 본래 정체성은 러시아 전략무기연구소에서 18년간 근무했던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올해로 53세가 된 저에게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이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제가 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설명해야겠어요. 2005년 3월, 모스크바는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바강이 얼어붙은 채로 봄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절, 러시아는 이미 소련 해체 후 14년째 혼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지 10년도 더 지났건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었죠. 전략무기연구소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꼈던 그 공허함과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매일 오전 8시 정각에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전략무기연구소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소련 시절에 지어진 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은 겉으로는 여전히 이풍당당해 보였어요. 삼엄한 경비, 2번의 신원 확인, 그리고 급히 도장이 찍힌 수많은 서류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3층 연구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항상 을씨년스러웠어요. 형광등 절반은 깨져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코트를 입고 일해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진들이 하나둘 서방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독일의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러시아의 10배는 좋았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러시아의 전략무기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보유한 무기들의 대부분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개발된 것들이었고 유지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산 삭감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04년에만 해도 우리 부서 예산이 전년 대비 30% 깎였어요. 새로운 연구는 거의 불가능했고 기존 장비들도 고장나면 수리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실정이었습니다. 제 동료였던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박사는 한때 소련 최고의 미사일 설계자였는데 2003년 여름 독일로 떠났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 페트로프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리아, 여기서는 더 이상 진짜 과학을 할 수 없어요. 정치와 부패만 있을 뿐이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이미 학문적 탐구보다는 정치적 로비가 더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승진하려면 연구 성과보다는 상급자에게 어떻게 잘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04년 11월에 있었던 국방성 내부 회의였습니다.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세르게이 페도로프 장군이 주재한 그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무기 격차에 대해 논의했어요. 제가 6개월간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밀유도 무기 기술은 미국에 비해 최소 10년, 어떤 분야는 15년까지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국방부 본청 건물 7층에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여 명의 고위 장성들과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러미 전략무기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동지들,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한 겁니까? 페도로프 장군이 제가 미사일 정확도 비교표를 보여주자마자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예, 장군님. 지난 6개월간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우리 토폴 미사일의 명중률이 미국 미니트맨의 절반 수준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실제 시험 발사 결과를 보면 시험 발사? 우리가 언제 실전이 아닌 시험을 위해 미사일을 만들었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군님, 여기 보시면 우리 미사일들의 유도 시스템이 198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은 이미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밀 타격 능력이. 그만, 페도로프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울림을 일으켰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게 열세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계 두 번째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 추세로는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페도로프 장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무기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누구든 제압할 수 있다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지도층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여전히 소련의 환상 속에 살고 있었고 핵무기라는 과거의 유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기술적 열세였는데도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직속 상관이었던 이반 볼코프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볼코프 박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일리야,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어요. 상부에서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이 뭔지 아세요? 볼코프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나 봐요. 그럼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적절한 포장입니다. 서류만 잘 꾸며놓으면 나토는 눈치 못 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던 방법일까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실을 외면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것이. 상황은 새해가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05년 2월 제 친형인 미하일 로마노프가 갑자기 체포되었어요. 미하일은 국방부 산하 군수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계사였는데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사실 미하일은 그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저에게도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연구소 보안부서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차가운 신문실에서 2명의 수사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로마노프 동지, 앉으시죠. 남자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문실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형 미하일 로마노프가 서방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자 수사관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최근 작성한 보고서들을 보니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내용들이 많더군요. 남자 수사관이 제 보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여자 수사관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데이터가 모두 서방에서 흘러나온 거짓 정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체 시험 결과도 참고했고, 로마노프 동지, 당신이 정말 애국자라면 조국을 약화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제거 작업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된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미 진실보다 충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모순되는 답변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같은 대답만 했어요. 저는 조국을 사랑하며 오직 진실만을 보고했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나타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타샤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일리야, 우리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곳이 우리 고향인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부모님 무덤도 여기 있는데 고향이 우리를 버렸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미하일 형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조국이 이제는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참담했던 건 러시아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망명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미국 땅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고독감이었어요. 러시아어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미국의 복잡한 관료 체계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8년간 러시아 전략무기연구소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었죠. 망명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작은 군사 싱크탱크인 전략안보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의 소장인 제임스 윌슨 박사가 제 경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로마노프 박사, 우리는 러시아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윌슨 박사가 첫 면접에서 말했어요. 당신의 분석이 우리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안보연구소는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지타운 지역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정받은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을 통해 포토맥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05년 10월부터 미국에서 군사 칼럼니스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러시아군의 현황과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 글을 썼어요. 서방 세계는 여전히 러시아를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글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칼럼의 제목은 러시아 군사력의 진실이었어요. 그 글에서 저는 러시아군의 장비 노후화, 예산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혁신의 정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략 미사일들이 실제로는 198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공개했어요. 러시아의 토포렘 미사일은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지만 핵심 유도 시스템은 30년 전 기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썼던 문장이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생각했던 러시아와 실제 러시아 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있었거든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매주 2편에서 3편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주제는 러시아의 군사 정책, 무기 수출, 그리고 전략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측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현대화 계획은 번번이 지연되었고 신형 무기들의 성능은 발표된 것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취약점들이 일부 드러났을 때 제가 이미 3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장비 부족, 정밀 유도 무기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 부족이 명확히 드러났죠. 당시 제가 쓴 칼럼 조지아에서 드러난 러시아군의 한계는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독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괴롭힌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저를 조국을 팔아먹은 망명자라고 비난했고 인터넷상에서는 제게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리아 로마노프는 서방의 돈을 받고 조국을 모독하는 매국노다라는 식의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더욱 슬픈 것은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실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러시아 정부는 이 작전을 대성공이라고 선전했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 무렵부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략무기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현대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늘 미국의 군사적 하위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거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관련 군사 뉴스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사업, 잠수함 건조 계획, 그리고 각종 미사일 개발 소식들이었죠. 한국도 이제 자체 무기를 만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8년 즈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특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의 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거리 800km의 현무포, 그리고 개발 중이라는 현무5의 성능 재원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잠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9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잠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잠대지 미사일은 핵 잠수함과 함께 진정한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것인데 한국이 그것을 보유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상하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사해보니 한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방산 기술을 축적해왔더군요.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2014년부터 본격화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을 통해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미사일 개발에도 응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무기 시스템들의 원형이 바로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T-80U 전차, BMP-3 장갑차, 이글라 대공미사일,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등이 모두 그때 한국으로 넘어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긴 무기들을 한국이 어떻게 활용했을까? 이 궁금증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그 무기들을 운용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해서 역설계를 했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해낸 거였습니다. T-80U가 K2 흑표 전차로, 이글라가 신궁 대공미사일로, 메티스M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진화한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러시아가 준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놓았거든요. 2019년 어느 가을날, 저는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하위 동맹국이 아니야. 이미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 되어가고 있어.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동향, 그리고 한국군의 무기 체계 현대화 계획들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한국의 기술력이 제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무기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러시아처럼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학까지 모두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접근법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한국은 방산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더욱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드론 기술,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 그리고 레이저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2021년 말, 저는 마침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훈련에 외국 군사 전문가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실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잖아. 무기는 실제로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이것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느낀 것은 이 나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집합체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완벽한 교통 연계,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스마트 시스템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첫인상을 받았어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군사훈련 참관을 위해 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이곳은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훈련장이었어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보이는 군사시설들도 모두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레이더 기지나 방공시설들의 모습이 러시아에서 봤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군 대령이었습니다. 김정은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훈련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로마노프 박사님, 오늘 보실 훈련은 우리 한국군의 통합화력경멸훈련입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실제 작전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대령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과장이나 허세가 아닌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내심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 실전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뭘 보여준다는 거지? 1990년대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 상급자들이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그냥 전시용으로 둘 거야 라는 비웃음 섞인 말들이 말이죠. 참관석으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관측 장비들,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첨단 지휘 통제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 실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K2 흑표 전차였어요. 언덕 너머에서 굉음을 내며 나타난 흑표 전차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러시아의 T-82와 유사했지만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T-82는 험지에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뒤동성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K2 흑표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험지를 돌파하고 있었거든요. 능동형 서스펜션 시스템이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김 대령에게 물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가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상 조건과 탄도학적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90% 이상이에요. 90%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T-80U는 정지 상태에서도 겨우 70%에서 80% 정도였는데 이동 중에 90%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곧이어 실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K2 흑표가 주포를 발사했어요.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가더니 정확히 목표물 중앙을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시속 40km로 이동하면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넘겨줬던 낡은 T-80U 기술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포대가 등장한 거였어요. 6대의 천무가 일렬로 늘어서더니 동시에 로켓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80km에서 290km까지 다양한 로켓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사거리 80km 로켓으로 면제압 사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제압 사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러시아의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도 면제압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확도가 엉망이라서 실제로는 그냥 광역 타격용으로만 사용했거든요. 정밀한 면제압은 꿈도 못 꾸던 수준이었습니다. 발사 신호와 함께 천무 6대에서 동시에 72발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로켓들의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km 떨어진 가상적 진지에 로켓들이 착탄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계산된 듯이 정확한 격자 패턴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목표 지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도였어요. 각 로켓의 착탄점이 GPS로 유도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독자적인 유도 시스템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독자적인 유도 시스템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이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정밀 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러시아도 글로나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GPS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구쳐 올라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았습니다. 현무포의 명중 오차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m 이내입니다. 김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m 이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도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명중 오차는 10m에서 20m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5m도 사실 과장된 수치였는데 1m 이내라는 것은 거의 저격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한국군의 통합 방공 시스템 시연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상의 적 항공기와 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훈련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먼저 장거리 레이더가 100km 밖의 가상 표적들을 탐지했어요. 그와 동시에 패트리어트, 천궁, 신궁 등 다양한 방공, 미사일들이 각각의 담당 영역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방공망은 다층 방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장거리는 패트리어트와 천궁이, 중거리는 신궁이, 근거리는 바이오 등이 담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레이더에서 탐지한 표적 정보가 즉시 모든 방공 시스템에 공유되고 가장 효율적인 요격 방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험 발사가 시작되자 천궁 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어요.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들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2발 모두 정확히 목표물을 격추했다는 신호가 떨어졌어요.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에서는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러시아의 S-400 시스템도 80%에서 85% 정도의 명중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 한국은 95%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드론과 연동된 공격 시스템이었어요. 수십 대의 소형 드론들이 동시에 이륙해서 적진 정찰을 시작했는데 그 드론들이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찰과 데이터 수집은 AI가 담당하고 최종 공격 결정은 인간이 내리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는 시스템이라니 이건 정말 미래형 전쟁 개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수준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전히 소련 시절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데 말입니다. 오후 4시경 마지막으로 K2 흑표 전차의 능력 시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험지 돌파와 정밀 사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종합훈련이었어요. 흑표 전차가 30도 경사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동 표적을 사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격 정확도였어요. 험한 지형을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3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어요. 저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누가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물론 외국 기술도 참고했지만 핵심 부분은 모두 한국 기술이에요. 한국 기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국 무기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가 애써 만든 기술보다 훨씬 앞선 수준으로 말입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저는 김 대령과 함께 지휘 통제실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군사 자산들의 위치와 상태가 한눈에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본격적인 운용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개발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죠. 지난 15년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왔습니다. 15년간의 꾸준한 개발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장기적 계획성에 감탄했어요. 러시아처럼 급작스럽게 추진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였던 거죠. 지휘 통제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무기들의 정확도와 체계성은 러시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었던 원형보다 훨씬 진화한 무기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낡은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냈어.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헐값에 넘겨준 무기들을 한국이 이렇게 발전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러시아 상급자들은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는데 결국 그 비웃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1990년대에 넘겨준 그 기술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것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정리하며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1990년대 불곰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묻혀있던 그 시절의 기록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무기들의 뿌리가 바로 그때 러시아에서 넘어간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진 직후 러시아는 말 그대로 경제적 파탄 상태였습니다. 구소련이 각국에 진 채무만 해도 수백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채무는 약 14억 달러 정도였는데 당시 러시아로서는 현금으로 갚을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전략무기연구소의 말단 연구원이었지만 불곰 사업과 관련된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1996년 어느 가을날 모스크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러 군사기술협력 검토 회의에 저도 배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바실리 페트로프 장군이었어요. 페트로프 장군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그날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경제적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군사기밀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거든요. 동지들, 우리가 한국에 넘겨줄 무기 목록을 검토해봅시다. 페트로프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티팝시뮤 주력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차 33대, 그리고 각종 미사일 시스템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 자료들까지 포함된 방대한 목록이었습니다. 장군님, 이 무기들을 한국에 넘겨줘도 괜찮겠습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나. 페트로프 장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나? 돈이 없으면 이것으로라도 빚을 갚아야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알렉세이 볼코프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볼코프 대령은 무기 수출 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냥 전시용으로만 사용할 테니까요. 볼코프 대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무기를 제대로 분석할 기술력이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회의실 안에 여러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부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랬어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한국군은 미군 장비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무기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겁니다.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한국은 실전 경험도 전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말단 연구원이었지만 기술자로서의 직감이 있었거든요. 장군님, 혹시 한국이 이 무기들을 역설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페트로프 장군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설계. 로마노프 동지. 우리 무기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첨단 무기를 역설계하려면 최소 20에서 30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중공업 기반이 부족해요. 볼코프 대령이 말했어요. 전차나 장갑차를 만들려면 특수강 기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산업 기반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걸 갖추고 있나요? 당시만 해도 그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은 실제로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학습 능력과 발전 속도였어요. 설령 한국이 역설계를 시도한다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페트로프 장군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미 차세대 무기 개발에 착수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따라잡을 때쯤이면 우리는 훨씬 앞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불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총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기술을 한국에 넘겨주었어요.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기술 이전 부분이었어요. 단순히 완성된 무기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생산 기술과 설계도까지 함께 제공했거든요.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관료들은 어차피 한국이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9년 저는 한국에 넘겨진 T-80U 전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는 기술 지원 차원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육군본부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T-80U에 대해 매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용법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원리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대령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복잡한 전자 시스템이라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얼버무리려고 하자 그 대령이 이미 준비된 기술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인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 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군이 T-80U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분석해 놓았더군요. 심지어 일부 개선점까지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저희는 모든 장비를 완전히 분해해서 연구합니다. 그 대령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분해해서 연구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운용하는 데 익숙했는데 한국은 원리부터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전에 위치한 그 연구소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외국에서 도입한 모든 장비를 역설계합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박철수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역설계가 쉬운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의지를 실감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대학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처럼 정부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프로젝트에 보통 몇 개 기관이 참여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글라 미사일 분석 프로젝트의 경우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서 협력하고 있죠. 12개 기관이 협력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러시아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기관이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몇 년 후 2003년경부터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2008년 K2 흑표 전차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겉모습은 T-82와 비슷했지만 성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특히 화력 통제 시스템과 방어력이 러시아의 최신 전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야?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T-82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궁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글라를 완전히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어요. 사거리, 명중률,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모든 면에서 원형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의 메티스M을 기반으로 했지만 사거리와 관통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타버텍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천궁 중거리 방공 미사일,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그리고 각종 함대공 미사일들이 연이어 개발되었어요. 모두 1990년대에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지만 성능은 원형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21년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소식이었어요. 러시아도 아직 완전히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성공시킨 거였거든요. 우리가 준 것은 낡은 기술이었는데 한국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켰을까? 저는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을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낸 거였습니다. 특히 전자기술과 소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더욱 참담한 것은 러시아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2015년경부터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곰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게 기술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한고의 장성의 비공식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2020년 저는 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 군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리야,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돈이 급해서 한국의 기술을 팔았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무기들이 이제 우리 것보다 좋아졌어요.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 무기들이 러시아 무기들을 밀어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중거리 방공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벗겨진 거예요. 그 전문가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발판 삼아 훨씬 높이 올라갔어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불곰 사업이 러시아에게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거였어요. 한국에게 기술을 넘겨준 대가로 러시아는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낸 셈이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푸틴 체제 하에서 그런 실책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한국의 발전은 미국 기술 덕분이라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했던 그날 저는 예상했던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이 전쟁은 러시아 군사력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칼럼을 통해 지적해왔던 러시아군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정부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작전을 완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러시아군의 허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통신 체계였어요. 러시아군 부대들 간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전쟁에서 통신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하는데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역시 그렇게 되는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18년간 목격했던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예상한 대로구나. 저는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러시아의 실체를 보게 되겠어.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러시아군의 장비 상태였어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전차들의 연료 부족, 정비 불량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예견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던 T-80 계열 전차들의 취약함이 노출되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 생각보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1990년대 한국에 수출했던 T-80U가 생각났어요. 한국은 그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K2 흑표를 만들었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3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전차들을 노획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어요. 분석 결과를 보고 저는 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었지만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구식이었거든요. 제가 2005년에 러시아를 떠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정말 발전이 없구나.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정밀유도 무기의 부족이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현대적 미사일들도 초기 몇 차례 사용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식 무기들에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것 역시 제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문제였습니다. 4월 중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의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파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러시아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5월에 들어서면서 러시아군의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방에서 제공된 현대적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 정밀유도 무기들의 정확도는 매우 높았어요. 러시아군의 지휘부나 보급 기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응 무기들은 상당한 오차를 보이며 효과적인 반격이 어려웠어요.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대 차이야. 저는 분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6월 말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속적인 정밀 타격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지역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러시아 국방부는 다양한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군.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쇠퇴하는 동안 한국은 부상하고 있어. 7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함정이 손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방공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거였어요. 8월 크림반도의 일부 군사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도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국방부는 다양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방공망의 취약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한 칼럼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군의 구조적 문제점들이었어요. 정밀유도 무기 부족, 통신 체계 미비,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 전자전 대응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21세기 전쟁에 20세기 장비로 참전하고 있다라는 제 칼럼이 서방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이미 미국 시민으로서 객관적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후퇴하면서 엄청난 양의 장비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 장비만 해도 수백 대에 달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T-80U 전차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정비불량이나 연료 부족 상태였습니다. 첨단 무기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10월 초 러시아가 일부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프라 시설들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용된 무기들을 보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상당수가 구식 무기들이었거든요. 러시아의 현대적 무기 재고가 바닥났군.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에서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2위 군사강국이라던 나라가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게 된 거였죠. 이런 상황은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예견했던 일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확대,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 무기의 한계와 대조적으로 한국 무기들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1990년대에 러시아에서 받은 낡은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 11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군사 작전의 한계를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한 가지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이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방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였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군.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한국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12월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동원령으로 소집된 예비군들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개인적으로 방탄복과 헬멧을 구입해야 할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21세기 강대국의 모습인가?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목격해왔거든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러시아는 더 이상 현대적인 정밀무기를 충분히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필요한 반도체와 첨단 부품들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이 시기에 더욱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레이저 무기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방어망,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핵무기라는 과거의 유산에만 의존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반면 한국은 매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 거였어요. 이제 누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 명확해졌군. 저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독특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목격했어요. 연구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혁신 생태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연구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 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해외 연구기관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150여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평균 25에서 3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죠. 150개 프로젝트에 평균 30개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협력이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진정한 융합 연구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현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항공우주 전문 기업이 추진체를 담당하고 전자기업이 유도 시스템을 맡으며 재료공학연구소가 내열 소재를 개발하는 식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는 언제부터 구축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그 뿌리는 1990년대 불곰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소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도입한 무기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만의 협력 방식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흥미로웠어요. 1990년대 러시아에서 넘겨받은 무기들을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연구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러시아 무기들을 분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들은 대부분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개발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러시아의 폐쇄적인 개발 방식이 오히려 한국의 개방적인 협력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한화시스템에서 만난 연구개발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보통 5년간 30에서 40개 기관과 협업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5년간 40개 기관과 협업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한국은 수십 개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업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예를 들어 천국 미사일 개발 때는 LIG 넥스원이 전체 시스템 통합을 맡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대학교에서는 기초 연구를, 중소기업들은 부품 개발을 맡았죠. 그런 복잡한 협업에서 의견 충돌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있어요. 러시아처럼 위계질서로 의견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말단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거죠.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어요.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직접적으로는 15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600여 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600개 업체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렇게 많은 조직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네트워크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참여 업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중심의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처럼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니라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문제가 생기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즉시 모여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러시아처럼 상부 보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소비에트 시절의 관료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21세기에 맞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거죠. 한국의 대학교들도 방문해 봤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카이스트의 한 연구실에서는 학부생들까지 실제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학부생들이 무기 개발에 참여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물론 핵심 기밀은 다루지 않지만 기초 연구나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해요. 교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때로는 기존 연구진보다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군사 기술은 오직 정해진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채택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무리 운용 알고리즘 개발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됐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거든요. 30%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개방적인 연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지만 그 시작은 1990년대 러시아 무기 도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무기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거든요. 또다시 1990년대 불곰 사업이 언급되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무기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연구, 문화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 거였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정밀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부분에 참여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현무 미사일의 정밀 센서 부품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부품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중소기업까지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만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참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 요구 사항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함께 성공하자는 분위기예요. 함께 성공하자는 분위기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경쟁과 견제가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협력과 상생이 기본 원칙이었던 거죠. 한국 정부의 역할도 흥미로웠어요.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조율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러시아처럼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플랫폼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실패가 곧 처벌로 이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협력을 무기로 만들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부르는 동안 한국은 협력과 혁신 시스템 자체를 전략무기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놀라운 성과들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불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제 옛 동료들과의 비공식 연락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부 내에서는 불곰 사업이 역사상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런 목소리들이 더욱 커졌어요. 러시아 무기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안 한국 무기들은 국제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대조적인 상황을 목격한 러시아 군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곰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함께 일했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코즐로프 박사는 현재도 러시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리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코즐로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의 기술을 팔 때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한국이 만드는 무기들을 보면 우리 것보다 좋아졌어. 특히 정밀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씨앗을 줬는데 그들이 거대한 나무를 키워낸 격이야. 코즐로프 박사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특히 젊은 연구진들 사이에서는 한국에게 기술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와. 젊은 연구진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불곰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우리 T90보다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가 내부적으로 나왔어. 특히 화력 통제 시스템과 기동성 면에서 말이야.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 K2 전차가 T90보다 우수하다는 분석이 러시아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런 분석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절대 불가능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거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러시아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옛 동료인 미하일 페트로프 대령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페트로프 대령은 현재 러시아 무기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리야, 요즘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게 정말 어려워졌어. 페트로프 대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야. 가격 경쟁력도 좋고 기술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높아. 고객들이 우리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선호하기 시작했어. 가격, 기술,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였어요. 러시아 무기 수출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이 대표적이야. 원래 우리 T70이 업그레이드나 T90 수출을 추진했는데 결국 한국의 K2를 선택했거든. 성능상으로는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폴란드 전차 사업에서 러시아가 한국에게 밀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냉전 시절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폴란드가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무기들이 구식이야.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지만 내부 시스템은 30년 전 수준이거든. 반면 한국 무기들은 정말 21세기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 러시아 무기가 구식이라는 평가를 러시아 관계자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솔직한 평가는 러시아 내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통합 능력이야. 우리는 개별 무기는 잘 만들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한국은 모든 무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더라고. 시스템 통합 능력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한국의 방식이 러시아 전문가들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 군사 관련 싱크탱크에서 나온 비공식 보고서였어요. 제가 러시아 내부 인사를 통해 입수한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된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전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 발전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T-80 유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K2 흑표 전차는 원형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능동형 서스펜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등은 러시아의 현역 전차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K2 전차가 러시아 현역 전차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러시아 자체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고서는 미사일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글라 대공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신궁 시스템은 원형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사거리, 명중률,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 모든 면에서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휴대용 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하다. 신궁이 러시아의 현역 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불곰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게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러시아 스스로가 불곰 사업이 실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2020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방산 수출은 정체 상태다. 특히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 업체들을 밀어내고 있는 추세다. 연평균 25% 증가라는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러시아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보고서에 나온 전망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내에 한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러시아 자체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러시아가 스스로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러시아 고위 장성의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게 기술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다. 이 발언은 러시아 군부 내부의 솔직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한국은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 건 낡은 씨앗이었는데 한국은 그것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숲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낡은 씨앗으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다는 비유가 정말 적절했어요. 한국이 1990년대 러시아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러시아 젊은 연구원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달려갔다. 이제 누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 명확해졌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러시아, 미래로 달려간 한국이라는 대비가 정말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평가들을 종합해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적으로도 한국이 완전히 앞서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군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특히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은 제 마지막 정기 칼럼을 통해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저는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고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2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넘긴 것은 쇳덩이였지만 한국이 만든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다. 이것이 제 마지막 칼럼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에 넘겨준 것들은 당시로서는 최신형 무기들이었어요. T-80 유전차, BMP-3 장갑차, 이글라 미사일,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등등 모두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완성품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것들로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복사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발 방식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하나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30여 개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민간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기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혁신이었어요. K2 흑표 전차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5년간 협력하고 신궁 미사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 12개의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무기보다 무서운 건 함께 싸우는 국민이란 걸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이것이 제 칼럼의 두 번째 핵심 문장이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핵무기를 최고의 전략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무기의 파괴력은 엄청나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예요.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반면 한국이 보유한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대학 연구실의 학생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까지 모든 사람이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총체적 역량이야말로 어떤 개별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고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핵무기는 위협용일 뿐 실제 전쟁에서는 정밀한 재래식 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현무 미사일의 1m 이내 정확도, K2 전차의 이동 중 90% 명중률, 천궁 미사일의 95% 요격 성공률, 이런 수치들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정밀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무기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러시아처럼 과거의 기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술과 죽은 기술의 차이였어요. 최근 들어 국제 무기 시장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천궁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등 여러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폴란드의 사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폴란드가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선 역사적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 무기를 사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농담도 들리고 있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고 현실이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카이의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을 정도였고, 하나시스템 역시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애프터 서비스가 완벽하며 무엇보다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뢰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30년간 한국이 꾸준히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묵묵히 발전시켜온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반면 러시아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무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정밀도 부족,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전에 대한 적응 부족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의 무기 개발 능력 자체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필요한 반도체와 첨단 부품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21세기 무기에는 수많은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 그리고 IT 기술까지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민간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군사 기술과 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래 전장에서는 인간보다 AI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한국은 이미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무리 운용 기술, AI 기반 방공 시스템, 자율주행 군용 차량 등등.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역시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나는 이제 전략무기를 분석하지 않는다. 나는 전략무기 그 자체가 된 나라, 한국을 연구한다. 이것이 제 마지막 칼럼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미사일이나 전차 같은 개별 무기들을 전략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전략무기는 개별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국가 전체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기술력, 협력 시스템, 혁신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전략무기가 된 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망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요.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이었어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
위협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현장에서 만났던 한국 장군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린 총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총 없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을 꿈꿉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실제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상대방이 감히 도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받지 않기 위한 것. 이런 명확한 목적 의식이 한국 무기 개발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을 거예요.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성능 개선, 현무6 미사일의 개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형 무기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술들 뒤에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예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협력하는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예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테고 세계는 한국의 그런 모습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0년간의 망명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일리아 알렉세예비치 로마노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네요. 핵무기라는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협력과 혁신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쓸모없는 고철이라며 넘겨받은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무기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